식사들 하셨습니까? 전 시간에 어드벤처 오토바이에 관해서 좀 알아봤었죠. 제가 요즘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좀 뺏겨갖고 시나리오 검수도 제대로 못하고 녹음도 쫓겨가면서 해서 그런가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바깥에 활동하기도 힘들고 시골살이 풀은 막 커서 올라오고 병충해는 들끓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오토바이를 과부제족이라고 놀리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나이들을 날려버리는 진짜 과부제족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외국 잡지사나 포럼에 많이 거론되는 기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7, 80년대 진정한 오토바이 전성기에는 회사별로 엄청 많은 오토바이 라인업이 생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오토바이 엔진 하나로 여러가지 라인업에 돌려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요즘은 라인업을 줄이다 보니까 아예 수동변속기를 포기한 기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실제 혼다 NT1100 같은 모델은 수동변속기가 이제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수동변속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30%도 안 되다가 보니까 자동차처럼 이제는 수동변속기 생산 라인을 없애고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엔진 하나로 여러가지 모델을 내놨던 그런 생산 방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모델을 위해서 엔진을 배기량별로 따로 개발하던 시대라서 한 회사에는 수십 가지 엔진 라인업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아이디어의 오토바이가 나오기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오토바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경쟁사의 노하우를 막 서로 카피해서 뺏기다 보니까 엉뚱한 엉망진창인 오토바이를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오토바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개발 경쟁에 시간을 쫓겨가면서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대처럼 AI나 컴퓨터 기반의 드라이빙, 전자제어, 팩토리 시뮬레이터가 있지도 않은 시절에는 오토바이 성능이나 주행 결과치를 당연히 예상할 수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타봐야 결과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도 고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마루타가 돼서 피드백,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사고를 당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설계나 생산 결함으로 집단 고소 고발로 리콜되지 않으면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오토바이를 만들지 않았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요즘도 리콜돼도 설계 결함은 고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더 형편없는 시스템과 피드백 처리 과정 때문이더라도 더 형편없는 오토바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오토바이 목록은 여러 유튜브에서도 다룬 내용이고 각종 매체에 나온 모델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모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제가 아는 모델들을 많이 넣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브로워 슈페리어 SS100 997cc 수랭식 88도 V 2기통이고요. 출력은 배기 마력이 9600rpm이 나왔습니다. 87Nm의 토크가 7300rpm이 나왔고요. 건전 중량은 186kg이고요. 변속기는 6단 카세트 타입을 가졌습니다. 이런 스펙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언제쯤 나온 오토바이 같습니까? 지금 나오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최신형 오토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스펙이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1924년 영국의 노팅엄에서 만들어진 브로워 슈페리어 SS100이라는 주문 제작형 최고급 오토바이 스펙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슈퍼바이크고 모터사이클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시대에도 엄청 고가의 오토바이다 보니까 현재에도 수집가들의 희귀 아이템 수집 대상 1호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15만 불에서 한 4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왜 유명하냐면은 최고 속도가 시속 100마일, 약 한 160km 정도 되죠. 이것을 보장한다는 제작사의 캐치프레이드처럼 그 당시 거의 모든 레이스를 휩쓸고 다녔고 모든 구매자의 취향에 맞게 맞춤 수제 제작을 하는 최고급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크나 비모타보다는 위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1924년에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샤시나 브레이크, 타이어, 휠 어느 하나도 엔진 성능을 받쳐주는 하드웨어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오토바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라이더의 안전장비가 하나도 개발되지 않아서 이 오토바이를 최고속으로 몰아치면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아라비안 로렌스가 직접 구입해서 탔던 것으로 더 유명한데, 이 사람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길가의 어린이를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두개골 파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즉사한 것은 아니고 한동안 중상으로 살아 있었는데 당시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치료하던 외과 의사가 이런 참혹한 모습을 보고 현대의 헬멧과 비슷한 그런 것을 고안해서 최소한 머리는 다치는 일을 방지하고자 협회에 제안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현대의 헬멧을 의무화하는 데까지 성공해 현재의 헬멧 의무 착용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역사는 피를 바탕으로 써진다는 격언이 있죠.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현재의 안전한 라이딩에 기여하는 아주 큰 오토바이였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 역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기종인데 지금 봐도 타고 싶은 욕심이 나는 오토바이이긴 합니다. 대터보 시대.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일제 오토바이가 성능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일제 오토바이끼리 개싸움을 하게 되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는 자기 회사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서로 성능 경쟁 외에는 관심이 없던 혼노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럽과 미국의 오토바이 회사들은 시장도 뺏기고 돈도 없어서 경쟁에 끼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죠. 1978년 가와사키를 시작으로 혼다, 야마, 스즈키가 경쟁적으로 터보를 이용해서 이행정, 사행정 엔진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출력을 뽑아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터보 시대의 펌을 연 모델이 가와사키 G1R TC입니다. 현대 오토바이 역사상 최초로 터보 순정 상태로 공장에서부터 달고 나온 모델이 1978년에 생산된 이 모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G1R이라는 기본 모델에 터보 키트를 공장 인증 방식으로 장착해서 110마력이라는 출력을 냈다고 합니다. 기본 모델인 G1R이 1016cc 사행정 공랭 DOHC 4기통에 8000rpm에서 90마력이 나오는 거칠고 강력한 일본 슈퍼바이크 시대에 일본 제조사 최초의 순정형 카페 레이서 스타일을 지향한 기념비적인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공장에서 인증하는 터보 킷을 얹어서 130마력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순행 엔진 기술로는 별거는 아니어도 공랭 시대인 그 시대에 보통 오토바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랭 엔진에 터보를 얹어서 출력을 내다 보니까 심하게 운행을 하면은 크랭크축이 비틀어지고 부러지는 현상이 나올 정도로 엔진이 못 버티는 그런 오토바이지만은 지금은 희소성 때문에 수집 가치가 엄청 높은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가와사키 GP G750 터보. 당연히 G1R TC 성공을 바탕으로 1984년도부터 85년도까지 GP G750 터보를 다시 출시했는데, 이 모델은 공장에서 터보를 달고 생산 출고가 되는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738cc 공랭식 4기통 직렬 DOHC 엔진을 가졌고요. 연료 시스템은 초기 디지털 연료 분사 시스템인 DPI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터보 차저는 히다치 HT10B를 설치를 했었고요. 최대 출력은 9000rpm에서 112마력, 최대 토크는 6500rpm에서 10.1kg 포스미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235km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고성능 알차에서 나올 법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시대에 이런 오토바이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터보렉이 심해서 엔진이 열을 받을 때까지 아이들링이 불안하고 연료 분사량까지 적어서 희박 연소 상태로 엔진이 가동되다가 스로틀을 가하면 터보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연료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오토바이가 튀어올라서 윌리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현대 스쿠프 초기형의 모델 운전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1500cc 아반떼 알파 엔진에 터보를 최초로 올린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카, 외국에서는 패션카로 불렸던 90년대를 호령하던 그 스쿠프 맞습니다. 그래도 뒤꿈치로 엑셀 꽉 밟고 있으면은 한 240도 찍었던 그런 차죠. 최고속이 200km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부천 송내역에서 시흥까지 초창기 순환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밟아왔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증인도 여럿 있죠. 참고로 저는 대우 라노스 1.5 DOHC를 흡배기만 손봐서 계기판 6시 방향까지 찍어본 적도 있습니다. GPS로는 220에서 한 23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감탱이 부었었죠. 그런 스쿠프가 평상시에는 살살 달리면 그저 그랬다가
아니라 악셀을 꾹 밟으면은 타코메타 창 아래에 녹색에서 주황색, 빨간색 LED 터보 부스트 게이지가 쫙 들어오면서 차가 왕 하고 나갔던 그런 차였죠. 초기 버전은 가래 터보렉이 정말 심했던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악셀 밟고 있으면은 한 박자 하고도 반 박자 늦게 나갔던 그런 터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뉴스쿠퍼는 터보압을 조금 낮춰서 터보렉이 많지는 않았어도 반 박자 정도 터보렉이 있었는데 요즘 자동차의 터보와는 완전 달랐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는 탈만한 90년대 스쿠퍼도 그 모양인데 완전 기계식 카브레터에 터보를 달았던 80년대 초 터보 오토바이는 정말 말을 안 해도 짐작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80년대 터보 오토바이 중에는 이 가와사키가 완성도가 가장 높았고요. 빨랐던 모델이고 당시 1100cc급 자연흡기 오토바이들을 직선도로에서는 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완성도가 높았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혼다나 스즈키 모델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혼다에서 만든 모델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살짝 거론한 혼다 CX500과 650 터보죠. 먼저 만들어진 CX500 터보는 1982년도에 만들어진 V2기통 가로배치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CX500이라는 오토바이에 터보만 얹은 모델이죠. CX500은 전에 모토구찌 이야기할 때 거론을 좀 한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엔진 구성이나 샤프트 구동계를 모토구찌를 그대로 카피한 모델인데 이 CX500도 샤시가 부실한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샤시 베이스에 이쁘게 카울만 씌우고 터보 엔진을 달아서 만들다 보니까 RPM을 올리면은 터보렉에 걸려 있다가 갑작스럽게 터보가 터지면서 오토바이가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리들밸브도 달고 서치 탱크도 달았고 완전 전자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터보렉이 심했다고 합니다. CX500에 터보를 단 이유는 수생 2기통 엔진 구조 가운데 빈 공간에 터보를 달기 편해서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데 나름 샤프트 구동계도 튼튼하고 엔진도 튼튼했지만은 거기서 더 보강해서 단조 피스톤과 단조 커넥팅 로드를 보강하고 완전 전자식 엔진으로 개조해서 아주 튼튼한 엔진으로 다시 만들어서 터보를 올렸다는 것 보면은 생각보다 잘 만든 모양입니다. 82년에서 83년까지 만들어진 혼다 CX500 터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자식 연료 분사 방식인 CFI 엔진에 터보를 탑재해 최고 출력이 베이스 모델 대비 40% 증가한 82마력을 냈었고 최고 속도도 200km를 넘겼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얼마나 한번 잘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터보가 터지면서 오토바이가 미친듯이 최고속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문제는 샤시가 부실해서 핸들이 털리는 데스어블이 생기기도 했고 오토바이 샤시가 엔진 성능을 받쳐주지 못해서 코너를 돌면 샤시가 꺾여서 두동강이 난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너 끝에서 스로틀을 강하면은 터보가 뻥 터지면서 오토바이를 밀어내는데 샤시도 불안정하고 더 문제는 샤프트 구동계의 완성도가 부족해서 샤프트 제킹이라는 토크 반발력이 생겨서 급가속 또는 급감속 시에 축 반작용 토크가 생겨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어올리거나 깔아앉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너 끝에서 스로틀을 열면 터보가 터지면서 뒷바퀴가 튀어오르면서 하이사이드가 생기고 스로틀을 줄여도 워블링이 나면서 100% 슬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코너에서 그냥 죽으라고 만든 오토바이죠. 요즘은 샤프트 구동계 방식은 그런 현상이 없는 이유는 패럴러버나 모노레버 및 각종 이와 유사한 안티잭 링크 시스템을 장착해서 이런 현상을 감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런 점을 개선해서 CX650 터보가 나왔지만은 500의 실패로 말미암아 같이 나락을 가다 보니까 얼마 안 팔려서 CX500 터보가 한 3,500대 그러니까 650 터보가 1,700대 정도밖에 안 팔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오토바이 디자인을 페라리 디자이너로 유명한 지오바니 미켈로티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카울이 좀 이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현재는 오히려 적은 판매 대수와 디자인적인 희소성으로 수집 가치가 아주 높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마하 XJ650 쇠카 터보 이런 것에 야마하도 빠질 수 없죠. 그래서 1982년에 터보를 처음 얹은 XJ650 쇠카 터보라는 공랭식 4개통 엔진에 미쓰비시 터보 차저를 조합해서 터보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공랭식 4기통 DOHC 직렬 4기통 653cc 엔진에 터보를 얹어서 출력이 9000rpm에서 90마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는 7000rpm에서 8.36kg 포스미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650 엔진보다 무려 한 20-30% 출력이 더 나온 셈이죠. 그나마 부드러운 엔진 출력 전달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출력에 욕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지 터보렉도 생각보다는 적었고 잘 만든 오토바이라서 가장 많이 생산된 역사적 터보 오토바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스즈키 XN85 83년도에 발매된 XN85의 이름의 85는 85마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용적 엔진의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 및 스즈키 풀 프로터 모노 쇼크 서스펜션을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정도로 잘 만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83년부터 85년까지 총 1153대만 한정 생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레이스 전용 오토바이 스타일의 공격적인 포지션과 앞바퀴를 16인치 휠을 적용해서 코너링 성능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 터보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모델도 있고 실패한 모델도 있지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원래는 적은 배기량으로 고효율 고출력 엔진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다르게 터보가 터지면 기름을 미친듯이 많이 먹었고 가격도 무척이나 비쌌는데 주행감이나 라이딩 느낌이 고배기량 자연흡기 오토바이보다 부드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터보 장착 모델로 인해서 많은 사고를 유발했고 사회에 문제화되면서 결국에는 미 보험협회에서 너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전부 보험 거부를 해서 대터보 시대는 7년 만인 1985년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좀 아쉽죠? 마이코 685 마이코는 지금 KTM 산하에 있는 독일 엔진 제작회사로 예전에는 완성차도 만들던 회사라고 합니다. 이행정 엔진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만든 아주 치명적인 오토바이가 있는데 스펙이 다음과 같습니다. 685cc 순행 이행정 단기통에 82마력이고요. 건조 중량이 101km에서 111km였다고 합니다. 이행정 82마력 101km의 오토바이라는 것은 슈퍼커브에 82마력 엔진을 달아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무게 대비 출력비가 슈퍼카보다도 높고 거의 리터급 알차에 200km에 200마력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출력 대비 무게를 가진 슈퍼카급 오토바이가 엔듀로라는 점이죠. 보통은 이행정 엔듀로는 50에서 250cc, 300, 350, 400, 450, 크면 500 정도가 최고 배기량인데 685는 과해도 너무 과한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압축비가 높아서 시동도 걸기 힘들어서 심지어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 코라고 하죠. 보통 감압 레버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킥스타터를 구르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시동 걸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벼운 차체에 출력이 높다 보니까 스로틀 컨트롤이 힘들어서 스로틀을 당기면은 윌리를 하면서 오토바이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컨트롤하기 힘든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이행정 엔진의 연료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이행정 엔진은 연료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 특성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행정 오토바이와 비슷한 토크 및 출력 곡선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이 기계식 카브레터 하나로 연료 공급을 제어하다 보니까 출력 곡선이 현대의 이행정과는 다른 초반에 폭발적인 출력이 나오는 곡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의 KTM 300EX 이행정 엔진과 과거의 이행정 엔진 출력 곡선을 비교하면 확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대에 슈퍼모터로 나왔다면 대성공을 했을 모델인데 그때는 그런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프로드에는 너무 과한 오토바이로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시대를 잘 타고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쯔양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먹방 유튜버로 성공했지 조선시대 보릿고개 때 태어났으면 관아에 끌려가서 많이 먹는다고 맞아 죽거나 아마도 굶어 죽지 않았을까.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70년대 보리쌀 도시락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방송이나 신문에 식충이라고 낙인 찍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스즈키 GSX R1100K 1986년에 개발된 오토바이로 156마력을 냈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바퀴 달린 관짝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었는데 오래전에 설계된 더블 크레들 디자인 샤시가 오토바이 출력을 받아주지 못해서 휘청거리며 달렸다고 합니다.
이 기종으로 맨섬 TT에서 계속된 사고를 내서 사망자까지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다가 보니까 맨섬 TT의 리터급 출전이 한동안 이 오토바이로 인해서 중지될 정도로 위험한 오토바이였는데, 그래도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괴물 오토바이를 오히려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샤시 크랙과 절단 사고 등으로 리콜도 했지만은 그게 고쳐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악의 오토바이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스즈키 TL1000S, 위키피디아에도 과부제조기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오토바이입니다. 요즘도 생산되는 SV1000과 V스트롬 1000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90도 V형 2기통 엔진을 탑재했고 125마력을 내는 엔진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지금 봐도 이쁘게 생긴 데다가 현대 오토바이보다도 출력이 높죠.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에서 두카티 916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즈키에서 97년도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얘가 과부제조기라는 이유를 듣는 이유는 배기관에 가깝게 장착된 스티어링 댐퍼의 오일이 끓어서 기능을 못해서 워블링이 생기기도 했고, 바퀴 달린 러시안 룰렛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엔진 특성이 좋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초기 모델의 불안정한 로터리 리어 댐퍼 구조로 인해서 거친 핸들링뿐만 아니고 워블링으로 골로 갈 수 있는 아주 타기 어려운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브이로드, KR 미래주 650의 원본이 되는 디자인을 가진 브이로드죠. 2002년 포르쉐가 설계하고 만들어준 고성능 2기통 엔진을 탑재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수냉 엔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엔진을 잘 다듬어서 할리 미래를 좀 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안타까운 모델이죠. 지금도 이 엔진을 원형으로 다양한 계주 버전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보면은 엔진 자체는 문제가 크게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만 초기 모델은 ABS가 고착돼서 경고등도 없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주행 시 ABS 오작동으로 뒷브레이크가 잠기면서 오블 현상이 나타나고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다고 하죠. 거기다 뒷바퀴가 240mm 타이어를 장착하고 휠베이스가 무려 1699mm나 되다 보니까 코너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냥 직발용으로는 최고인데 코너링을 하려면은 카운터 안 치고는 절대 코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토바이가 잘 눕지도 않는 치명적인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팻보이나 브레이크아웃에 뒷타이어를 240에서 360까지 끼고 다니는 분들 많죠. 코너링 안 됩니다. 보통 실력 아니면은 코너에서 설설 기거나 좀 속도를 내면 그냥 직진하죠. 하여간 상당히 타기 힘든 오토바이였고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할리는 2017년에 이 오토바이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태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와사키 H2 750 마하퍼, 과부제조기라는 말을 만든 원조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748cc 3기통 2행전 공랭식 엔진을 가졌고요. 초기형은 74마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최고속도는 200km를 훨씬 넘었었고요. 출력 과잉으로 당시 차대 기술과 브레이크 성능이 엔진의 폭발적인 출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루기 까다로운 오토바이로 안명이 높아서 과부제조기라는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로틀을 과하게 개방하면 윌리를 하는 경향과 고속 코너링 시 불안정한 느낌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윙감을 느리고 프레임을 수정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을 거쳤으나 대형 2행전 엔진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1975년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클래식 바이크로 취급되면서 인기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H2를 기반으로 레이싱 버전인 H2R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와사키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영국의 평론가가 무섭도록 빠르고 멋지고 거침없는 오토바이라는 평론을 바탕으로 가와사키가 영국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은, 반대로 이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인기로 인해서 영국 오토바이 산업을 몰락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시에는 파급력이 있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야마하 VMAX, 85년 출력 경쟁으로 탄생한 대형 V4기통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죠. 스펙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도 기암급 출력과 무게 크기를 가진 오토바이입니다. 저는 이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엔진에 아디다스 3선이 있는 1세대 1990년대 말에 생산된 모델인데 솔직히 쫄아서 많이 땡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6000에서 7000rpm이 넘어가면 부스트 터지는 느낌이 있기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V부스트라는 장치가 달려있었는데 5750rpm부터 1번과 2번 실린더 그리고 3번 4번 실린더 사이의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버터프라이 밸브를 여는 시스템이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카브레타를 하나 더 쓰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부스트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땡기면 어느 순간이 되면 부항하는 느낌이 나면서 오토바이를 뒤에서 미는 느낌 뭐 그런 것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RPM에 따라서 열리는 밸브 시스템이라서 코너에서 다운시프트를 하면 RPM이 올라가면서 밸브가 열리고 이에 따라 엔진 출력이 올라가면서 오토바이가 뻘떡 일어서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너에서 뻘떡 일어서면 죽죠. 거기다 샤시도 약해서 직발에는 죽이지만은 코너링에서는 별로가 아니라 삐끗하면 깔기에 아주 좋은 오토바이였다고 하죠. 타이어도 넓죠. 샤시도 약하죠. 힐베이스도 길죠. 출력 컨트롤도 힘들죠. 코너에서 죽기 딱 좋은 조건은 다 갖춘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또 오토바이 덩치와 출력 대비 브레이크도 약해서 야란보라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콜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앞바퀴 베어링 물량, 아이들링이 3000rpm에 고정되는 전기장치 문제, 오일펌프 고장, 엔진 정지, 초기 생산본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생산이 되고 판매량도 많아서 아직도 현역으로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모델이고 장수 모델로 야마하 기암급을 대표하는 상징적 모델로 사랑을 받은 오토바이죠. 항상 진짜 라이더를 골로 보낼 수 있었던 오토바이에 대해서 이상 알아봤습니다. 이런 19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오토바이 굴욕의 개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안전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터보 오토바이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다시 혼다 3기통 터보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오토바이 업계의 희대의 삽질로 많은 오토바이를 희생시켰던 위험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야외활동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